편지를 대신 써주던 아씨, 이름 없는 손이 쓴 진실. 누가 쓴 것인지도 모를 한 장의 편지가 한 사람의 목숨을 살리고 또 한 집안의 운명을 바꾸었다면 당신은 그 편지를 쓴 손을 찾으려 할까요? 아니면 모른 척 묻어두려 할까요? 옛 기록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지만 동해와 인접한 어느 작은 고을에서는 사람들이 지금까지도 이렇게 속삭인다고 합니다. 그때 그 편지가 우리 고을을 살렸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정작 그 편지를 쓴 사람의 이름을 아는 이는 거의 없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그 이름 없는 손을 가진 여인이며 옛사람들은 그녀를 그저 이렇게 불렀습니다. 편지를 대신 써주던 아씨라고 말입니다. 옛날 조선 후기 동해로 열리는 작은 포구 하나를 중심으로 살아가던 고을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곳을 운포현이라 불렀습니다. 운포현이라는 이름은 구름이 포구에 자주 내린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었습니다. 안개가 잦고 파도가 험한 해에는 배가 잘 들어오지 않아 사람들 얼굴에도 근심이 늘어곤 했습니다. 하지만 날씨가 좋은 날이면 포구에는 고기잡이 배들이 줄지어 들어왔고 상인들의 배도 드나들었습니다. 운포현의 뒷골목에는 허름하지만 정갈한 기와집 한 채가 있었습니다. 그 집에는 어린 시절 아버지를 잃고 어머니와 단둘이 살아가는 20살 남짓의 아씨가 살았습니다. 이름은 윤설이었습니다. 윤설은 어머니와 함께 작은 주막 겸 찻집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새벽이면 항구에서 돌아온 어부들에게 따뜻한 죽을 내어주고 나룻배를 타고 떠나는 상인들에게 간단한 술과 안주를 내주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그저 평범한 주모의 딸일 뿐인 윤설에게는 아주 특별한 재주가 하나 있었습니다. 글을 읽고 쓰는 솜씨가 웬만한 설이 못지않게 뛰어났다는 것입니다. 어릴 적 잠시 과거 공부를 하던 선비가 주막에 머무르며 글자를 가르쳐 준 것이 인연이 되었습니다. 윤설은 집안 살림을 거들면서도 틈만 나면 종이와 붓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윤설의 아버지는 윤설이 5살 때 돌아가셨습니다. 어부였던 아버지는 어느 날 거센 파도에 휩쓸려 바다로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는 홀로 남아 어린 딸을 키우기 위해 주막을 시작했습니다. 윤설은 어머니가 혼자 일하는 모습을 보며 자랐습니다. 그래서인지 일찍부터 어른스러웠고 남의 마음을 헤아리는 법을 배웠습니다. 윤설은 남들이 쉽게 표현하지 못하는 말들을 글로 풀어내는 데에 유난히 능했습니다. 처음 그 재주가 알려진 것은 윤설이 15살 때였습니다. 마을의 한 총각이 주막에 찾아와 윤설에게 부탁했습니다. 총각은 마음에 두고 있는 처녀가 있었지만 말로 고백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편지를 쓰고 싶었지만 글을 잘 쓰지 못했습니다. 윤설은 총각의 떨리는 말을 들으며 붓을 들었습니다. 총각이 어떻게 그 처녀를 처음 봤는지, 무엇이 마음에 들었는지, 어떤 미래를 꿈꾸는지를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들을 정갈한 글씨로 종이에 옮겼습니다. 며칠 후 총각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얼굴이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처녀가 편지를 읽고 마음을 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 후로 사람들은 윤설을 찾아와 편지를 부탁했습니다. 어느 때는 전장에 나간 아들을 걱정하는 노모의 마음을 차분한 글귀로 담아 관아에 탄원서로 보내기도 했습니다. 어느 때는 멀리 떠난 친구에게 보내는 안부 편지를 써주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점점 윤설을 찾아와 말했습니다. 윤아씨, 내 마음을 글로 좀 옮겨주시오. 입으로는 도무지 못하겠소이다. 윤설은 웃으며 붓을 들었습니다. 마음에 담긴 말이라면 천천히 풀다 보면 글이 되어 나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윤설을 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손으로 쓰인 글은 읽는 이의 마음을 조금은 바꾸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윤설은 편지를 써줄 때마다 대가를 받지 않았습니다. 다만 주막에서 차 한 잔을 마시거나
술 한 잔을 사는 것으로 고마움을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뿐입니다. 어머니는 가끔 윤설에게 말했습니다. 네가 글을 잘 쓰는 것은 좋지만 너무 많은 사람의 일에 얽히지 말라고 조언했습니다. 하지만 윤설은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에게 마음을 털어놓을 때 그들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무렵 운포연에는 그래도 준수한 인물이 하나 나왔다 하여 사람들이 기대하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강도윤이었습니다. 도윤은 어릴 적부터 글을 곱게 쓰고 사람들을 대할 때는 예도 갖추고 마음도 따뜻하다고 소문난 청년이었습니다. 도윤의 집안은 운포연에서 대대로 살아온 양반 가문이었습니다. 부유하지는 않았지만 명망 있는 집안이었습니다. 도윤은 과거를 보러 상경했다가 아쉽게 낙방한 뒤 다시 운포연으로 내려와 잠시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윤설이 글을 잘 쓴다는 소문을 일찍이 알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아이 때부터 얼굴을 알고 지내는 사이였습니다. 어릴 적에는 함께 개울가에서 물수제비를 던지던 사이였고 조금 자라서는 서로의 글을 보여주며 웃던 사이였습니다. 도윤이 12살, 윤설이 10살 때였습니다. 도윤은 윤설에게 자신이 쓴 시를 보여주었습니다. 윤설은 그 시를 읽고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윤설이 말했습니다. 도윤 오라버니, 이 시는 멋진데 마음이 없어 보여요. 도윤은 놀랐습니다. 어린 윤설이 자신의 시를 꿰뚫어 본 것입니다. 그때부터 도윤은 윤설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윤설은 글의 겉모습보다 속마음을 보는 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두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선 같은 것이 생겼습니다. 도윤은 과거를 보겠다고 한양으로 떠났고 윤설은 남겨진 어머니를 지키기 위해 고을에 남았습니다. 둘 사이에는 누구도 먼저 건너지 못한 강이 흐르고 있는 듯 했습니다. 신분의 차이도 있었고 각자의 삶의 방향도 달랐습니다. 도윤은 과거에 급제하여 벼슬을 하고 싶었고 윤설은 어머니 곁에서 주막을 지키며 살고 싶었습니다. 어느 초겨울 저녁 바닷바람이 유난히 차던 날이었습니다. 윤설의 주막에는 멀리서 온 낯선 성객 하나가 늦게까지 자리를 지키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술잔을 비우면서도 자꾸만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내려다가 말곤 했습니다. 윤설은 멀찍이 서 그 모습을 보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나그네, 혹시 편지라도 쓰시려는 것이온지요? 사내는 놀란 눈으로 윤설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내가 말했습니다. 글을 써야 하긴 하는데 나는 글자를 잘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한양 쪽에서 내려온 장사꾼이었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물건 장사가 아니라 이곳저곳을 돌며 사람들의 정보를 모으는 어딘가 수상한 구석도 있는 이였습니다. 그가 써야 한다는 글은 멀리 있는 누군가에게 보내는 전갈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입 밖으로 꺼내면 목이 달아날지도 모를 내용인지라 그는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사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자신이 알게 된 사실을 누군가에게 알려야 한다고, 하지만 자신의 이름을 드러낼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윤설은 귀를 기울였습니다. 사내가 말하기를 이 고을의 관아에서 백성들에게 없는 세금을 만들어 씌우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조정에 올리는 장부는 달리 꾸민다고 말했습니다. 윤설은 사내가 말하는 내용을 그대로 적을 수는 없었습니다. 대신 그 말 속에서 전하고 싶은 뜻만을 골라냈습니다. 윤설이 말했습니다. 나그네 하시는 말에는 여기저기에 가시가 많아 보인다고, 그대로 옮기면 받는 이 가슴에도 가시가 박히겠다고 말했습니다. 윤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 조금 다듬어도 되겠느냐고 물었습니다. 나그네는 잠시 윤설을 바라보다가 허탈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나그네가 말했습니다. 그대가 알아서 하라고, 부디 자신이 지금보다 더 나쁜 인간으로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장의 편지가 완성되었습니다. 윤설의 글씨는 단정하지만 힘이 있었고 내용은 직접 말로 들을 때보다 훨씬 부드러워져 있었습니다. 윤설은 사실을 전하되 사람을 해치지 않는 방식으로 글을 썼습니다. 관아의 부정을 지적하되 모든 사람을 악인으로 몰지 않았습니다. 나그네는 편지를 품에 넣으며 나직이 중얼거렸습니다. 이 글은 사람 한 명의 마음을 조금은 돌려놓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밤 윤설은 모처럼 붓을 놓고 누웠지만 쉽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윤설은 생각했습니다. 글이란 참 신기하다고. 같은 말도 어떻게 담느냐에 따라 칼이 되기도 하고 다리도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윤설은 알지 못했습니다. 오늘 쓴 그 편지가 훗날 자신의 운명과 고을의 운명까지 흔들어 놓을 줄은 말입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운포연에는 평소와 다름없는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윤설은 주막에서 손님들을 맞고 가끔씩 편지를 써주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운포연의 뜻밖의 소식이 날아들었습니다. 도성에서 내려온 관원 하나가 운포연 관아를 급히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 관원의 손에는 봉인된 서찰 한 통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 서찰에는 낯선 글씨의 글이 담겨 있었습니다. 내용은 운포연의 세금을 거두는 과정에서 부당한 일이 있었다는 고발이었습니다. 서찰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백성들에게 없는 세금을 만들어 씌우고 조정에 올리는 장부는 달리 꾸민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관원은 그 글을 펼쳐 보이며 말했습니다. 글에서는 구체적인 고을 이름은 말하지 않았으나 문 사이사이에 숨어있는 단서들이 운포연을 가리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관아의 원인인 최사겸은 차갑게 웃었습니다. 최사겸이 말했습니다. 이딴 익명 서찰 하나로 사대부의 집안을 감히 의심하겠느냐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관원의 눈은 웃지 않았습니다. 관원이 말했습니다. 글을 쓴 자의 신분은 알 수 없으나 내용을 보면 관아 안쪽의 사정을 꽤나 상세히 아는 듯하다고 말했습니다. 관원이 계속 말했습니다. 이게 사실이 아니라면 운포연은 오히려 더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조사는 시작되었습니다. 장부를 다시 들춰보았고 창고의 곡식 단위를 재어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별다른 것이 드러나지 않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한데 맞춰보니 아주 약간의 그러나 분명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장부에 적힌 것보다 실제 창고의 곡식이 아주 조금, 그러나 계속 모자란 것입니다. 누군가는 조금씩 빼내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원인 최사겸은 표정을 숨겼습니다. 최사겸이 말했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밑에 하급 관리들이 부정을 저지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관원의 눈에는 그 말이 쉽게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관원은 운포연 사람들을 불러 한 사람씩 말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두려움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무것도 모른다고, 글자를 아는 사람이 별로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같이 입을 모아 이야기하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글을 잘 쓰는 아씨가 한 명 있다고 말했습니다. 바로 윤설의 이름이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윤설의 주막으로 낯선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관리 옷을 입은 자와 그를 따르는 하급 관리 몇 명이었습니다. 윤설은 마시고 남은 술잔을 치우려다 손이 굳어버렸습니다. 관원이 말했습니다. 윤아 씨를 찾는다고 말했습니다. 관원은 예를 갖추었지만 말투에는 분명한 목적이 담겨 있었습니다. 윤설은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제가 윤설이라고 무슨 일로 찾으시는지 물었습니다. 관원은 주막 한켠에 잠시 자리를 마련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 통의 편지를 꺼내 조심스럽게 펼쳐 보였습니다. 글씨를 보는 순간 윤설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 편지는 며칠 전 밤에
그 나그네를 위해 써준 바로 그 글이었습니다. 물론 몇 줄이 덧붙여지고 손이 한 번 더 타긴 했지만 기본 결의와 문장 구조는 분명히 자신의 것이었습니다. 관원은 윤설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관원이 물었습니다. 혹 이 글씨와 비슷한 필체를 주변에서 본 적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윤설은 숨을 고르며 천천히 답했습니다. 글을 잘 쓰는 이가 많지 않으니 아마 제 글과도 비슷할 수는 있겠다고 말했습니다. 관원은 직접적으로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편지에 쓰인 표현을 두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꺼내며 윤설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관원이 말했습니다. 참 묘한 글이라고. 고발하는 글이면서도 이상하게도 누군가를 살리려는 마음이 함께 묻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에 윤설의 가슴이 조금 흔들렸습니다. 관원은 그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관원이 말했습니다. 윤아 씨, 나는 진실을 찾는 길 위에 있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관원이 계속 말했습니다. 이 글씨를 쓴 이가 당장 죄를 받게 할 생각도 없고 그저 왜 이렇게 썼는지를 알고 싶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윤설은 조용히 눈을 감았다 뜨며 말했습니다. 윤설이 말했습니다. 나그네 하나가 제게 말하였다고. 어딘가에서 사람들이 굶주리고 있는데 누군가는 그 곡식으로 자기 집안 대문을 높이 세운다고 말했습니다. 윤설이 계속 말했습니다. 그 말을 있는 그대로 옮기면 많은 피가 튈 것 같아 조금 다듬어 보았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관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관원이 말했습니다. 그 마음이 필요했다고. 그래서 이 편지는 칼이 되지 않고 사다리가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부터 윤설의 일상은 예전처럼 흘러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편지의 출처를 완전히 숨길 수는 없었고 관아 안에서는 머슴의 딸이 감히 관의 일을 건드렸다는 좋지 않은 소리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원인 최사겸의 집안 사람들 중 일부는 이 일을 곤란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최사겸의 아들이 말했습니다. 저 계집을 가만히 두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 와중에 운포연에 또 다른 일이 겹쳐 찾아왔습니다. 관아에서 일하던 하급 관리 하나가 몸이 성치 못하다며 갑자기 일을 그만두고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그 관리가 남기고 간 장부와 종이들 사이에서 관원은 또 한 장의 서찰을 발견했습니다. 그 글에는 최사겸 원인이 상급 관리에게 뇌물을 바치며 운포연의 세금 문제를 무마하려 했다는 정황이 조심스럽게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글이 심하게 흔들려 있어서 누가 썼는지 알기 어려웠습니다. 관원은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관원이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고을에는 침묵하는 자가 많고 진실을 말하려는 자는 목숨을 걸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관원은 윤설을 떠올렸습니다. 거짓을 모르는 글, 그러면서도 모난 곳을 조금 둥글게 만드는 글을 쓰는 윤설을 말입니다. 관원은 생각했습니다. 저 아씨에게 마지막으로 글을 한 번 더 청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늦은 밤 윤설의 주막에는 손님이 모두 돌아가고 등불만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리고 낮에 보았던 그 관원이 혼자 들어섰습니다. 관원이 말했습니다. 이 밤중에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윤설은 놀란 마음을 가라앉히며 차를 내왔습니다. 관원은 한참 동안 말을 고르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관원이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내가 글을 써야 할 차례라고 말했습니다. 관원은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이 고을에 내려오면서 본 것들, 장부와 사람들의 얼굴이 다른 이유, 입으로는 모든 게 문제없다 말하면서도 밤마다 뜬 눈으로 지내는 광기들, 그리고 백성들이 관아 문 앞을 지날 때 보이는 미묘한 눈빛들을 말했습니다. 관원이 말했습니다. 전하께 올릴 상소를 써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관원이 계속 말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있는 그대로를 적으면 이 고을의 절반은 목이 달아날 것이라고.
그렇다고 눈을 감자니 내 양심이 허락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관원은 윤서를 바라보았습니다. 관원이 말했습니다. 그대는 이 고을에서 참 많은 사람의 말을 글로 옮겨왔다고. 이번에는 나의 두려움과 욕심과 양심을 모두 담대게 고을 사람들이 살아남을 길도 함께 열어줄 수 있겠느냐고 물었습니다. 무거운 부탁이었습니다. 윤설은 붓을 드는 손이 이렇게 무겁게 느껴진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도망칠 수는 없었습니다. 이 글을 쓰지 않으면 이미 시작된 진실의 흐름이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 더 큰 화를 부를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윤설과 관원은 긴 시간 동안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관원은 쉬이 꺼내지 못했던 말들을 조금씩 꺼내놓았고 윤설은 그 말들 사이사이에서 살아있는 마음을 골라 글로 옮겼습니다. 윤설이 쓴 글은 이러했습니다. 최사겸 원인이 부정을 저지른 것은 사실이나 모든 책임을 그에게만 묻는다면 이 고을 백성들은 또 다른 모양의 재앙을 맞게 될 것이라고 썼습니다. 허나 그 죄를 눈감아준다면 앞으로 어떤 고을에서든 똑같은 일이 반복될 터라고 덧붙였습니다. 글의 끝에는 처벌과 함께 살 길도 함께 제안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부정을 저지른 자들을 엄히 다스리되 그들이 빼앗은 곡식 일부를 백성들에게 먼저 돌려주고 나머지를 조정의 공창에 다시 채워넣게 하는 것이라고 썼습니다. 그리고 이후 몇 해 동안은 운포연의 세금 징수 방식과 장부를 다른 고을보다 더 엄격하게 들여다보게 하는 일이라고 제안했습니다. 윤설은 마지막으로 썼습니다. 죄를 지은 이들이 끝까지 책임지게 하되 그 죄로 인해 백성들이 2번 울지 않게 하는 길을 청한다고 썼습니다. 관원은 그 글을 여러 번 읽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붓을 들어 자신의 이름을 적었습니다. 운포연 암행조사관 박이연이라고 적었습니다. 상소는 한양으로 올라갔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윤설은 주막에서 평소처럼 손님들을 맞았지만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혹시 상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어쩌나 혹시 더 큰 화가 나지는 않을까 걱정했습니다. 더욱이 최사겸의 집안에서는 윤설을 노려보는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밤 윤설이 주막문을 닫고 있을 때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다가왔습니다. 윤설은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최사겸의 아들이 아니라 강도윤이었습니다. 도윤이 말했습니다. 윤설아, 요즘 위험하다는 소문을 들었다고. 밤에는 혼자 다니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윤설은 도윤의 얼굴을 보고 조금 안심했습니다. 윤설이 말했습니다. 고맙다고 하지만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도윤이 말했습니다. 이 일이 끝나면 내가 곁에 있겠다고, 더 이상 혼자 두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윤설은 도윤의 말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며칠 후 운포연에는 전갈 하나가 내려왔습니다. 상소의 내용은 받아들여졌습니다. 최사겸 원인은 자리에서 물러나 재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운포연의 관하 창고에는 새로운 관리가 배정되었고 몇 해에 걸쳐 꼼꼼한 장부 정리가 진행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사람들을 놀라게 한 것은 왕의 회답 중 한 줄이었습니다. 익명으로 올린 첫 서찰의 필체가 기묘하다고 백성을 아끼는 마음이 글 사이사이에 배어있더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 말은 누구보다도 윤설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윤설은 생각했습니다. 익명이 아니었더라면 어찌 되었을까 생각했습니다. 윤설은 붓을 잡는 손을 한번 내려다보았습니다. 이 손이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누군가를 다치게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이 전보다 더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운포연의 사람들은 조금 더 숨을 길게 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금은 예전처럼 억지로 늘어나지 않았고 창고의 곡식은 장부와 크게 어긋나지 않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때 일을 두고 종종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느 날 밤
고우를 살린 편지 한 장이 하늘로 올라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 편지를 쓴 손을 굳이 찾아내려 드는 이는 많지 않았습니다. 그 손이 지금도 누군가를 위해 글을 쓰고 있으리라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은 어딘가 안심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윤설은 이후로도 주막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주막은 술과 찬물만 오가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방 한쪽에는 작은 책상과 먹물 그릇이 놓여 있었고, 사람들은 가끔 그 앞에 앉아 마음속 이야기를 꺼내 놓았습니다. 사랑을 고백하는 편지, 헤어진 벗에게 용서를 구하는 편지, 한양으로 떠난 자식을 그리워하는 편지, 어느 관청에 억울함을 호소하는 글까지 윤설은 그들의 말 속에서 가장 진실된 부분을 골라 글로 옮겨주었습니다. 윤설은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어차피 편지를 받는 이는 글 속에서 당신 마음을 찾아낼 테니 거짓은 담지 말고 속마음을 담으라고 말했습니다. 윤설의 말에 사람들은 조금 더 솔직해졌습니다. 강도윤 역시 과거를 다시 보러 한양으로 떠나기 전 윤설을 찾아와 말했습니다. 도윤이 말했습니다. 이번엔 나도 글을 좀 써야겠다고 말했습니다. 도윤은 늘 당당하고 또렷하던 말투 대신 어딘가 어색한 얼굴로 종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도윤이 말했습니다. 과거 시험지 말고 한 장은 너에게 남기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윤설은 붓을 잡으며 웃었습니다. 윤설이 말했습니다. 그 글은 대신 써드릴 수 없다고, 그 마음은 직접 적으셔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도윤은 한참 동안 망설이다가 삐뚤삐뚤한 글씨로 몇 자를 적었습니다. 돌아오면 그때는 내 옆에 오래 앉아있고 싶다고 적었습니다. 윤설은 그 글을 보며 많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책상 한켠에 조심스레 접어넣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도윤은 결국 과거에 급제하여 벼슬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운포연을 잊지 않았습니다. 몇 년 후 도윤은 벼슬을 그만두고 운포연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윤설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내 옆에 앉아도 되겠느냐고 물었습니다. 윤설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주막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윤설은 계속 편지를 써주었고 도윤은 그 곁에서 윤설을 도왔습니다. 후세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들려줄 때 마지막에 꼭 한마디를 덧붙입니다. 글은 눈으로 읽는 것 같지만 사실은 마음으로 읽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음을 움직이는 글은 붓끝이 아니라 사람의 삶이 쓰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인지 지금도 어디선가 누군가가 말로 하지 못하는 마음을 종이 위에 옮기려 머뭇거리고 있다면 옛 사람들은 슬며시 이렇게 속삭여줍니다. 운포연에 살았던 편지를 대신 써주던 아씨처럼 내 마음도 누군가의 길을 바꾸는 글이 될지 모른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거짓 없이 그러나 너무 날카롭게만은 쓰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 글을 받은 사람도 살아야 하니까요. 편안한 밤 되십시오.